발표인데요. 세 번째 발표는 성공회대학교 동아시아 연구소의 신현준 교수님께서 해주실 거고요. 발표 제목은 한국 TV 드라마의 국제 배급 네트워크의 진화, 트랜스아시아 관계자들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성공회대 신현준입니다. 시간 전에 혼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아마 감명 오시죠. 마지막 발표인데 원래 전체 주제는 소비로 되어 있는데 양해 말씀드릴 건 소비가 아니고요. 유통이라고 부르는 시장이라고 초점이 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양해 혹은 좀 양해 드립니다. 특히 오늘의 이야기는요. 일단 파워포인트는 좀 외국인들이 영어 작성해 왔고요. 톡은 방송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문화 산업에 대해서 잠깐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아주 간략히 한류 담론에 다시 한번 제가 평가해보는 두 번째 이야기였어요. 한국 대중문화라고 말하는 것에 시장이 과연 어떤 시장인가라는 것을 제 나름대로 좀 아주 초보적인, 아직 초보적 관계인데요. 시장의 성격, 시장 구조나 시장 행동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보고요. 그것이 어떻게 진화해 왔는가 하는 것을 네 번째로 약간 소시기권을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좀 정부하게도 좀 최신 얘기가 좀 없는 발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증은 왜 어느 날 갑자기 베이징에서 사랑의 모기를 내는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뉴스를 들었을까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왜 도쿄에서 겨울연가가 인기가 있다 했을까? 그게 과연 한국에서의 제작된 결과물이 도쿄의 어떤 시청자들 우연히 발견해서 좋아한 것일까? 아니면 아주 복잡하고 구체적인 중계가 되어 있었는가가 의문이 시작됩니다. 답은 당연히 두 번째 나오게 됩니다. 언론에 대해서 약간 그것이 좀 국제 관계에 가지는 함의를 이렇게 얘기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선생님 몇 분? 많죠? 않죠? 15분 정도인데요. 정정하시면 5분 정도. 15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별 얘기 없고요. 한국 문화산업이라는 것에 범주화가 된 것이 언제부터인가 하는 건데요. 그래서 있습니다만 제가 기억하는 건 문화산업 백서가 나온 것이 2001년도부터고요. 그다음에 문화산업 전체가 각 세 섹터 부문으로 이제 분류돼서 통합적으로 통계가 나온 게 2003년부터입니다. 딱 10년 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문화산업은 존재해 왔었지만 그것이 정부의 어떤 정책적 후원의 대상이 돼서 공식화된 것은 2003년도 이후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은 그게 공식화된 담론으로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통계가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잘 안 된다 그러면 걱정도 해야 되고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칭찬도 해야 되고 이런 것이 10년 됐다는 걸 강조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니라는 첫 번째고요. 근데 그 이유는 시기적으로는 한국 대중문화가 아시아에서는 챔피언이다 시각이 외국에서 동의하는지 모르겠지만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 일단 가장 비쌉니다. 일단 한국 드라마가 지금 시장에서 일본 드라마나 타이완 드라마에 비해서 아시아 드라마 중에 가장 비싸다는 것을 확인했고요. 약간 떨어졌습니다. 떨어졌는데 지금 아직도 제일 비싼 드라마였고요. 근데 다른 한편 지금의 현실은 더 이상 우리가 한국 아닌 것 같은데. 그냥 하겠습니다. 더 이상 한국 드라마의 붐에 대한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다는 게 저희
한류가 말을 사용한다 하더라도 구매 단계는 지나갔고 이제 일상화된 단계, 루티나이제이션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러한 변화가 사실이라면 그 변화의 뒤에 있는 현실은 무엇인가 표정입니다. 근데 여전히 인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인기라는 말의 성격과 유형은 달라졌다는 것이 더 이상 이렇게 난리치는 일은 없는 것 같죠. 제 감인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류 담론에 이제까지 제 방문은 이제까지 많은 담론이 있어 왔는데 제 나름의 진단의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 일국적인 생산, 내셔널 프로덕션을 강조하는 경우가 방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담론이 있죠, 그렇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민족주의적이다, 자민족 중심주의도 말하는 담론이 있고요. 다른 한편에서 그에 대한 대안적인 그런 시각은 조국적 소비를 강조하는 시각이라고 뭉뚱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랜스내셔널한 소비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면 이제 자민족 중심주의의 중심성을 배치할 수 있다는 식의 시각이 있어왔고 그 두 가지가 대립해 왔다라고 저는 진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학계에서 연구들을 보면 대부분 현지에서의 소비가 중요하다는 식이고 여기서 아주 오래된 그런 문화연구사의 대립들, 문화적 이론과 현재 이론에서의 대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틈새를 돌려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은 생산과 소비 사이에 일국적 생산과 소국적 소비 사이에서의 중간 매개항에 대한 논의는 의외로 많지 않다라는 저희 생각이었고요. 그것을 배급 혹은 한국 용어로는 유통이라는 말 많이 쓰죠. 배급 유통이라는 걸 써보고요. 그것이 단지 경제적 배급 유통 행위만이 아니라 문화적인 중개 행위다라는 식의 개념화를 시도해서 글을 썼습니다. 충분히 시험되지 않았습니다. 그 중간에 단계 바뀌어서 약간 추가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문화적 중개라는 용어는 cultural intermediary라는 용어는 브루디에가 기원이고요. 영국의 문화산업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사용되는 것이고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회적인 호함, 소셜 인클루전을 위한 전투다라는 식이죠. 근데 보통 약간의 적용 케이스는 다릅니다. 그렇죠? 그거는 약간 영국 같은 맥락에서 약간 노동계급 잔치층이 예술을 읽게 될 때, 그때 이제 보통 나고한 보헤미안적인 그런 중개자들이 있죠. 큐레이터라든가 무슨 저한테 문제가. 근데 지금 제가 쓰고 응용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라에서 소비되지 않고 있던 다른 나라의 생산물들을 그 나라의 소비에 인클루전 시키는 그러한 행위를 트랜스컬처럴 인터미디어리스트라고 개념화를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글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전에 과연 한국 드라마가 어느 정도 성공적인가라는 것들을 좀 숫자를 가지고 양적인 분석을 약간 보여드리고요. 이유는 저 문화산업 백서가 매년 나옵니다. 근데 그걸 응용하는 그런 의외로 많지 않은 것 같아서요. 네. 여기 첫 번째 그래프 보시면 총량 대표고요. 몇 가지 몇 가지 부침에도 불구하고 2006, 7년에 약간 좀 정지 상태가 보이죠. 2006, 7년. 그때가 어떤 데 해석이 다양합니다. 중국의 쿼터 재생이라든가 일본에서 혐한다든가 그 정체가 보이는데 어쨌든 다시 한번 그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이고요. 지속적 성장이라는 말을 항상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순수출이라는 것도 다음 얘기 좀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화산업, 이거는 수출만이 아니라 총량입니다. 생산액 말하는 것인데 두 번째 그래프를 보시면 세 부문 선정한 이유는 좁은 의미에서의 그 미디어 산업 같아요. 다른 부분은 스타 의존하는 산업이 아니죠. 근데 드라마, 영화, 그다음에 음악 세 부분인데 아주 불균형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세 부분은 일단 드라마
그래야지 문화산업 전체가 성장하고 있는 건 확인되지만 우리가 조금 후에 한류와 많이 연관된 세 부문의 성장에서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일관된 추세를 확인하기는 제가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두 번째는 이제 한류와 가까워지겠습니다. 수출 쪽이죠. 수입 쪽은 일단 뺐습니다. 수입은 또 뺐고요. 영화 같은 경우 아직 수입 영화 같은 경우는 수입이 많습니다. 한때 뭐 아까 수출이 촉구한 적이 있는데 순수출이 아니라 순수입 기조고요. 영화 같은 경우에. 그다음에 그 드라마와 그 음악 경우는 몇 년도 이외를 제외하고는 순수출 기조는 확실합니다. 수출 쪽의 성장률은 뭐 드라마 같은 경우에 전체 매출액은 한 번 부채가 있었지만 매출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전체 성장에 비해서 수출의 성장이 더 크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수출 의존도를 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영화 같은 경우는 지금 분홍색 보시면은 2005년도에 피크를 이룬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액이. 2005년도가 어떤 해였다고 기억하세요? 그 전에 그 올드보이가 깐느 상한판입니다. 아마 그 효과를 제가 기억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출이 증가했고, 근데 그 이후로는 수출은 굉장히 감소했어요. 낙후하고 보입니다. 음악 경우가 영화보다 더 저조하다가 최근 들어서 2010년 들어서 급성장을 하는 모습입니다. 아주 이례적인, 약간은 좀 놀랄 수 있는 모습이고요. 선택할 수 있는 건 뭐 아까 똑같이 국내 시장 매출액과 똑같이 수출액들도 세 부문 간의 불균등성을 확인해주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제 어떤 순수출 기조라는 것도 다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말할 수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정적이라 보기 좀 힘든 부분이 있고요. 불균등하고 순수출 얘기도 좀 같습니다. 근데 그게 요것만 가지고 불균등한 게 오늘 제 발표는 누가 무엇을 위한 문제보다는 어디서 어떻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서 어떤 나라라든가 그다음에 어떻게 그걸 소비하는가 문제일 텐데요. 지금 그걸 위해서 2006년도부터만 제가 통계를 시간과 부족을 2006년 이후만 봤는데 여기 자세히 잘 안 보이시나요? 일단 그 자주색이 그러나요? 자주색이 이제 일본의 비중입니다. 그래서 영화, 드라마와 음악 경우에는 자주색의 비중 절대적이죠. 그렇죠? 음악의 비중은 절대적이죠. 그다음에 중국의 비중은 어떻습니까? 중국의 비중은 2006년 이후로 감소하다가 최근 들어 조금 회복한 정도지 뭔가 이렇게 티핑 포인트가 또다시 오고 있다는 느낌은 아직 주고 있지 않습니다. 맨 밑에가 중국입니다. 문화산업 백석 이상에서 중국, 홍콩, 타이완 따로 안 하고 있어요. 각 부문, 각 방송지도망 같은 경우에 따로 하고 있는데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이고요. 심지어 어떤 경우는 타이완 공고 동남아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에 대해서 뒤에 얘기하고요. 어쨌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영화 산업 되게 특이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중간에 옥색이라고 하는 옥색과 그 위에 좀 더 진한 자주색의 비중이 크다는 걸 알 수 있죠. 그게 비아시아 시장입니다. 북아메리카와 유럽 시장입니다. 그래서 영화 산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국제 영화제를 통한 국제 마켓에 수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의외로 일본을 제외하고는 다른 아시아 시장이라는 것의 비중은 미미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런 것을 통해서 숫자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요. 왜 몇 가지 예를 제가 들어보겠는데 일본에 똑같이 CD 한 장을 수출했다. 그래서 일본에 수출한 것은 예를 들어서 무슨 인도네시아 수출한 것보다 10배, 액수는 10배 됩니다. 대신에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숫자라는 것이 주는 것에 그냥 끝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고요. 물량도 고려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까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을 것 같아서
어쨌든 일단 물량이 몇 개든지 간에 액수가 크다는 건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적어도 2000년대 중후반 이후에 음악 드라마 쪽에 그 수출 푸시는 일본 시장으로 경도되었다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겠고요.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중국 시장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다는 식의 그런 좀 반탄 섞인 말을 들었습니다. 오히려 뭐 태국이 더 낫다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의 말을 들었었고, 그게 숫자 가지고 할 수 있는 여기까지 확인드리고요. 그 점에서 아까 발표 초기로 돌아가서 좀 보자. 다음 통계인데 어떤 어디서 갖고 온데 2001년도에서 2004년까지 초기인데, 이게 아까 제가 그 앞에 통계에서는 그 타이완은 거의 별도로 없어서요. 딴 걸 가져왔습니다. 초기인데 아까 조금 또 놀랍게 2003년까지는 타이완이 1위 시장이고요. 일본은 2위고 뭐 중국이랑 비슷한 상황으로 하다가 2004년도 들어서 전체적인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서 일본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겠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게 하나의 키핑 포인트였다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이렇게 확인될 수 있고, 그 뒤로는 중화권 시장은 약 보합세이거나 아니면 오히려 감소세를 보이는 얘기도 있고 그런 식의. 그래서 제 말은 지금 강조했던 것은 그 지역별로 불균등하고 부문별로 불균등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고요. 그냥 아주 수사적인 표현입니다만 아시아라는 시장은 매끄럽지 않다는 겁니다. 개념으로 쓰면 좋겠지만 아시아라는 시장은 울퉁불퉁하다. 이게 저희 쓰는 표현입니다. 다른 거죠, 그렇죠? 이질적인 시장이고 그것을 아시아라는 말로 얘기하는 것이 공평하가 아닌가. 그런 게 제가 있는 직장이 동아시 연구소라서 제가 해야 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시기구분을 가지고 볼 텐데요. 시기구분은 일반적인 것 같고요. 97년도까지는 이제 관리 이전이다. 그 티켓 포인트가 또 하나 있었죠. 그거는 통계로도 안 나오고 통계로 잡히지 않는 상황이고요. 첫 번째 티켓 포인트 다른 말입니다. 중국의 사람이 보기를 CCTV에서의 방해였어요. 지방으로 방해 아니라 첫 번째 티켓 포인트고요. 90년대 말부터 2000년 초가 방금 봤다시피 주로 중국, 타이완, 베트남, 몽골 이런 곳에서의 어떤 한류 붐을 얘기했었고요. 그때는 어떤 제1 한국인 학자가 일본 없는 한류였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일본 없는 한류였다. 그때 제 생각에도 일본의 한류가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고. 2000년대 중반에 방금 봤던 두 번째 티핑 포인트죠. 일본에서의 부흥과 그다음에 말하자면 중국 등에서의 뭐라 그러죠? 한류에 대한 반발 있었던 시기가 2000년 중반이겠죠. 그때가 시장으로서 한국 드라마, 한국 대중문화가 시장을 확립시킨 시기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네 번째가 2000년대 말 이후겠죠. 그건 붐 이후다라는 얘기죠. 붐 이후고 그 붐 이후 뭐가 남았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뭐 포커스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은 제가 하고 있는 경제적으로는 일국적 생산, 초국적 소비가 아니라 국제적 그래서 대금 네트워크가 어떤 것인가 그런 것이고요. 그 중간에 매개다라는 생산과 소비의 매개고 그것이 지금에 와서는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그냥 길어요 본문이. 표를 하나 시간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주로 주요 장르와 주요 장소, 주요 플랫폼과 중개자들이 어떤 사람 특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표겠고요. 17년도까지는 홈 코미디가 제가 말한 건 여러 장르가 있었겠지만 주요 장르가 주로 1일극이나 약간 좀 에피소드가 많은 사랑의 모빌레나 뒤에 뭐 보고서 보거나 인어아가씨 같은 것
그다음에 그 메인 플랫폼은 어디였는가? 근데 의외로 CCTV 이전에 그 중국 같은 경우에는요, 로컬 텔레비전에서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좀 나중에 좀 불어까지 붙여서 길게 생각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 그 중개자로서 중요한 중요성을 제가 조금은 과도하다고 느끼실 정도로 부여한 게 그 조선족, 연배 조선족들이 흥룡강 TV에 먼저 갔던 그런 드라마 하기가 조선족 누군가의 매개로 CCTV에 가는 과정의 첫 번째 루트입니다. 그 무단자 중개자 주거들 사례로 마지막에 그런 조선족 사회에서의 그런 소비가 중요한 동시에 그때 인터미디어를 실제 컵스타우스라고 썼는데 영어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국말은 좋은 말이 있죠. 보따리 장사가 말이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장사 혹은 오퍼상 있고, 그분이 아마 한류 드라마 초기의 개척자로서 책도 한 권 쓰시고요. MBC 프로덕션 계시는 분이 계세요. 원래 LG 종합상사 근무하시다가 이제 그만두시고 MBC 오셔서 근무하시고 있는데, 초기 질투와 여명의 눈동자 같은 한국인들 다 알고 있는 드라마 수출해왔고요. 터지진 않았지만 꾸준하게 그 동북지가 중국에 수출을 해왔었고, 그것이 사랑의 모길래가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 뒤에 더빙되어서 베이징에 가서 방영되면서 우리가 뉴스를 듣게 됐다는 것이 제가 조사한 내용입니다. 사소한 거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쓰게 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어떤 대중문화의 국제적인 배급과 수출을 볼 때는 그 포맷의 변화를 받는다는 게 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포맷이라는 것들은 우리가 상하게 먹이려는 아마도 한국 사람이면 아마도 토요일 일요일만 봤었죠. 토요일 일요일 50분씩. 근데 아마 중국에서 아마 매일 방영했다고, 심지어 엔딩이 달라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무단자 중개의 역할이었다는 것이 굉장했고요. 또 하나는 저 연변에서는 당연한 말이지만 그 더빙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더빙이 필요 없어서 이제 더빙 나중에 해서 다시 그쪽에 하고, 그거는 중국 내부의 TV 상대 네트워크를 통해서 작동했다는 말이죠. 말이 몇 번 나왔나요? 사실은 시간은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기 풀하우스의 케이스다. 풀하우스 케이스. 그리고 트렌디 드라마라는 거죠. 드라마고, 타이완, 한국, 싱가포르 등 소득이 약간 높은 중하권가라고 있고요. 그리고 케이블 세텔라이트 TV, 이렇게 말해서 하나는 타이완 GTV이고요. GTV. 또 한 가지는 홍콩의 스타 TV입니다. 스타 TV. 그래서 우리가 추억이 몰려온 드라마를 좀 다른 내가 생각하는가 그런 식의 프라우스는 아마도 타이완 GTV에서 이렇게 투자를 했던 합작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대부분의 그런 것들은 한국 화교가 담당한 게, 한국에 들면 화교가 대만 타이완과 손을 잡아서 수출을 대행해주고, 타이완은 그 외 동남아시아 모든 화교 중개해주고, 그런 결론부터 얘기하면 관시형 네트워크라고 부르는 작동을 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이고요. 세 번째는 이제 겨울연가 대표되는 순애 드라마, 퓨어러 드라마라고 있고요. 주요 시장에 일본이 있다는 거죠. 다른 시장이 주요하지 않단 말이 아니라 액수면에서 중요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국 TV, 크게 좁은 의미의 매스미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부터 KBS, MBC, SBS가 이제 우리 직접 하겠다는 식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렇죠? 취하게 되면서 이제 직접 배급을 시작하게 됩니다. 물론 중간에 에이전트 있겠지만, KBS 미디어라는 그런 KBS 자회사하고요, NHK 쪽의 자회사 같은 곳이죠. 마이코 바뀌었지만 그들 사이 직접 배급이 이루어진 것에 그 점에서 겨울연구가 중요한 그런 또 하나의 팁인 거죠. 지금은 어떠하냐는 것에서 이제 우리가 혼란을 겪고 있는 게, 장르도 다양해져 버렸고요. 주요 장소도 그냥 아시아 와이드 하다라는 예상을 주고 있습니다. 태국도 중요해지고 있고, 인도네시아가 되고 인기가 있다는 말을 듣게 되고, 그런데 그 이유는 메인
중국어로 현지어로 더빙도 나오는가. 두 가지 소비 형태까지만 되었지 전문파괴라고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앞에서 그 TV라는 플랫폼을 떠난 소비가 발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개자들이라는 것들도 굉장히 좀 멀티플렉스 현상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써머리였고요. 그래서 그 결론과 뭐 약간 사변적인 문제인데 빨시 네트워크는 중요했다는 게 저희 주장입니다. 그 두 가지의 네트워크, 하나 북쪽으로 북방 쪽으로는 조선 쪽 경우에서 남방 쪽으로는 이제 한국 화교와 타이완 경유해서 후난 TV로가 중요하죠. CCTV가 아니라 대장금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케이블 TV로 대형화된 케이블을 갖다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그 반면에 일본형 네트워크, LS 네트워크인데 그 지금의 발생하는 현실은 한국 문화산업이 일본형의 그런 식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지만 제가 평가하기 잘 되고 있다고 보기 힘든 상태가 아닌가 그것이 결론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코리안 모델은 두 가지의 또 혼종이 아닌가라는 것이 조심스러운 결론이고요. 또 두 가지 그 사례 연구는 제가 브로그에다가 적어놨습니다. 세 번째로 그 사별 스페큘레이션입니다. 그 국제 배급 네트워크가 중간에 피는 프로덕션이죠. 그렇죠? 국제 생산 네트워크를 발전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건데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보면 숫자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선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스크립트를 일본 원작을 갖다 보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게 이제는 단지 유통이 기능적 유통이 아니라 유통이 제작적 영향을 주고 있는 요거는 저 드라마 쪽보다는요 영화 음악 훨씬 발전되어 있습니다. 드라마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합작이라든가 그런 영화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진화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 앞에 단계가 코리안 모델의 하나의 그 예로서 그 태국인 학자 한 분이 한국이 컨텐츠 콜라보레이션이 늘어나다라는 거고요. 그분이 예를 든 것은 이제 콜라우스 타이완과의 그런 학자 붕 같은 경우에 이제 태국 현지와의 그런 조합 그런 식의 발리에 생긴 일, 인도네시아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현지와의 컨텐츠 콜라보레이션이었는데 저랬을 때 우리가 제가 앞에 전제했던 그 일국적 생산이라는 모델을 계속 고쳐할 수 있을지 않을지 그러니까 토론할 주제가 아닌가라는 제안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이런 인터아시아적인 레벨에서 파워라는 게 어디 있는가라는 것인데 아주 피곤한 질문입니다. 그렇죠? 한류가 뭐 제국주의적이냐? 아니다. 범아시아적 교통이나 그런 식의 피곤한 이분법에서 과연 생산 분배 소비에 이르는 속에서 과연 파워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을 드렸고요. 한국에서 파워가 있다고 한다면은 제가 결론 지은 거는 인터미디어리한 파워다. 중개적 파워라는 것이고 그건 제가 국제관계론에서 그냥 가져온 거고요. 그것이 우연치 않게 문화산업의 아시아에서의 조직에도 편성에도 들어맞는 것이다. 이지 않겠는가 하는 식의 토론을 제안하는 걸로 결론을 마쳤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현준 선생님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선 저희 지정 토론 청에서 듣도록 하죠. 지정 토론 해주실 분은 경희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님이신 이기영 선생님이십니다. 한 5분 정도 부탁드립니다. 신현준 선생님 하시는 거하고 또 앞에 나왔던 얘기를 좀 섞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진호 선생님이 아직 계신지 모르겠는데 계십니다. 오늘 모임에 대해서 그동안 나왔던 한류 연구들 본인이 90년대 말부터 이제 관심을 보였다는 숟가락을 얹으시면서 상당히 지나가는 사람들을 조금 압축적으로 보여주시는데 저는 동감합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 몇 개를 빼고는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 기대를 좀 하고 왔는데
건방진 얘기지만 눈이 번쩍 뜨이거나 반성을 많이 해야 할 만큼 어떤 작업들이 축적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왜 지금 여기서 이 한류 얘기가 다시 쌓이 때문일까요? 아니면 여기 또 홍석영 선생 계시지만 프랑스에서 히트를 쳤던 코리아 뭐 SM 타운이라든지 아이돌 밴드 음악의 약진 때문일까요? 좀 답답합니다. 붐도 아니고 버스트도 아니고 아까 방금 시현준 선생이 루티나이제이션 어떻게 보면 이제 그들의 생활 속에서의 작은 어떤 니치로서 들어가 있거나 그것이 우리 눈에 안 보이다가 뜨게 되니까 아까 한 번의 말씀으로는 이제 이게 국적을 무시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느끼는 어떤 뜨거움, 기쁨, 어떤 성취도 이런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학교에서 외국 학생들을 대학원에서 지도하면서 한류 관련된 연구를 최근까지 하게 됐는데 아까 신현준 선생님 말씀하신 아주 재미있는 건데요. 멀티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지금 한류 프로덕트들이 소비되고 그 과정에서 독특한 어떤 문화나 팬덤, 수용자들의 활동들이 부각되고 있다는 것이 거의 우리가 제대로 지금 탐구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제 학생의 경우에도 중국 학생이었는데 중국에 있는 큰 온라인 사이트에서 검사 프린세스를 보여주는 것을 갖고 팬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분석한 논문을 썼는데 이건 사실 지상파나 위성에서 방영되고 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른 결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 넷을 통한 어떤 그런 문화적인 어떤 수용, 변이, 또 호스트 사회의 어떤 변화들을 담아내는 연구를 본 적이 없습니다. 시현준 선생님 그런 사실은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리고 약간 좀 희한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할 말 다 하고 굉장히 독특한 그런 그 경험적인 부분까지도 단순한 스페큘레이션이 아니고 많이 얘기하고 있고 뒤에는 또 본인이 사실은 진행주의라고 보여주고 있는 좀 전에 말씀하셨던 미들맨으로서 한류 상품을 중국이나 다른 지역에 팔 수 있게 하는데 기여를 했던 신선생의 말을 빌리자면 다소 무협지적인 어떤 그런 인물들까지도 논하고 있습니다. 아마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 연구가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말씀을 안 하신 것은 여러분들이 본문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대 초중반에 한류에 관한 어떤 그런 관심들이 굉장히 뜨면서 저나 몇몇 동료들이 속한 문화연구 진영이나 문화 비평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걸 비판하기 시작했고 이 비판의 어떤 논점은 크게 두 개였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신선생께서 언급하고 계신 일종의 어떤 제국주의론에 대한 비판이었고요. 과장된 어떤 문화적 민족주의 혹은 그것이 국가주의와 결합된 것인데 물론 그것은 대단히 한계가 많습니다. 경험적인 분석이 매우 줄었던 것도 있습니다. 매우 느슨한 담론 분석이 되는데 오히려 주목해야 되는 건 학자들은 어떤 의미에서 메신저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 사회 내 언론과 또 학자는 아니지만 일종의 오피니언 리더 그룹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이어령 선생 같은 분일 겁니다. 문화부 장관 출신에서 아까도 어떤 분이 언급하셨는데 한류 DNA, 한국인의 어떤 창의적인 어떤 끼, 문화적 역량 이런 것들을 대단히 몰력사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판이 나왔고 또 그 전에 문화연구가 너무 소비와 수용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문화적인 비판적인 모델로서의 어떤 문화 제국주의에 관한 어떤 약간의 것을 다시 세우겠다는 어떤 반응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지금 신 선생님의 글에서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여태까지 한류 연구가 진행한 가운데 이런 종류의 중간자, 매개자의 역할에 대한 어떤 세세한 분석들은 굉장히 부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계시는 김신호 선생님 같은 분들이 굉장히 쉽지 않은데 현재에 가서 다수의 수용자들을 만나서 어떤 식으로 소위 말하는 한류 프로덕트가 소비되고 있는지를 그냥 표피적이거나 주마간상격인 단위 이상의 어떤 현장 연구를 좀 하셨습니다. 또 아까 보니까 이른 오후에 발표된 것에는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몇 개 도시에서 한 것들이 있는데 결론은 대단히 좀 어찌 보면
얘기는 다 좋은 얘기고 어찌 보면 구체성을 결여하고 있는 겁니다. 한류 대중음악이 일종의 어떤 롤 모델이 될 수 있거나 다문화적인 사회에서 통합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요? 네. 샤이니가 아마 40가지 노래를 하고 팬베이스를 유지하고 정치성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기럭지 길고 잘생기고 댄스도 잘하는 사실은 프로입니다. 7, 8년 동안을 연습생이 나왔는데 나이는 19, 21인데 이미 중학교 때부터 한 애들입니다. 이건 또 어떤 시스템입니까? 네. 굉장한 분위기의 시스템이고 즐겁지만 이것을 어떤 모델로 하거나 롤모델이 된다고 했을 때는 아마 그 지역에 있는 문화평가가 본다면 대단히 웃기는 일일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너무 지치셨을 것 같고 시간도 오늘 없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논의를 줄인다면 생산자 연구 같은 것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 많은 동료들은 관리에 대한 관심을 끄게 되는데 그 이유는 본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현장과 수용 또 여기서 어떤 만드는 시스템 연결할 수 있는 좀 호흡 긴 연구를 하지 않는다면 맨날 가서 그냥 서비스 한번 하고 심층 인터뷰 유명하고 와서 너 이 지역에 갔었냐? 간 사람 별로 없지 않느냐? 그 지역성의 오토리티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가 안 된다면 차라리 우리는 여기서 한국 문화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것들을 내부자의 시선이라든지 내부자의 어떤 문화나 그 안에서 벌어지는 어떤 생산의 어떤 제도적인 압박, 타협 이런 거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은주 선생님이 얘기하신 매개자에 관한 연구들과 그런 생산자 연구들이 만날 수 있는 어떤 대목이 분명히 있고 이것이 향후 한류 내지는 한국에서 만들어졌지만 초국적으로 소비되는 이러한 쪽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또 선생님 보기에는 뭐 약간 도라에몽 같이 좀 통통하시고 무거워하시는데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안 간 데가 없습니다. 네, 마일리지 굉장히 많이 축적했고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분한테 펀드와 네트워크를 줘서 국내 학자와 나갈 수 있는 이 저니맨이 미들맨을 만나고 여기서 또 생산자들을 만나는 그런 방식의 연구 모형이 오히려 맨날 하다가 말고 다시 10년인데 돌아와서 똑같은 얘기를 조금 다르게 하는 정도로 내가 작년에 갔었거든요. 이거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예. 말이 더 필요하니까 지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굉장히 좋은 의미에서 굉장히 자극적이고 도전적인 그런 그 토론의 말씀을 해주셨고 아마 그 마지막 발표하신 신 선생님께만 드린 그 말씀은 아닌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제가 시간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서요. 우선 신 선생님께서 이렇게 레스폰스를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는 자극적이었고요. 근데 저 수용자 연구에 대한 필요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걸 안 하고 생산자 연구를 해서 또 대안일지 뭐 이런 것도 좀 동시에 하게 되는 상황이고요. 아이언 그렇게 하면 최근에 어떤 사람 인도네시아에서 K-팝이라는 걸 썼는데요. 인도네시아 말을 할 줄 아냐? 못한다. 갔다 와봤냐? 안 갔다 왔다. 뭘로 했냐? 페이스북으로 했다. 페이스북으로 거기서 얘기하는데 그걸 가지고 논문을 썼다고 해서 한편 테크놀로지 발전에 놀라기도 하고요. 그 연구 자세의 경학도 놀라기도 하는 그런 사실이 있었습니다. 논문은 아니고 발표였겠지만 그런 그게 지금의 아까 제가 멀티미디어 멀티플랫폼 나온 현상이 연구의 효과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모르겠네요. 그런 게 또 새로운 연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근데 제가 아까 이제 정확한 주장이 없던 것 같아서요. 말씀드리면 한국의 한류의 파워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콘텐츠 제작의 파워는 좀 있는 것 같다. 있다. 근데 배급의 파워는 없는 거 아닌가. 그것은 기존 네트워크 다분히 올라타는 것이 없고 그 중국의 관시 네트워크나 제가 부를 것이나 일본의
말씀은 제가 전달을 해드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파워라는 것이 과연 뭐 어디에 있는지를 나라 대 나라별 파워를 볼 것은 넘어서야 될 것 같다. 구체적으로 어디서 있는가. 근데 재미있는 건 근데 그런 중계 파워에서의 가장 강력한 파워는 어떤 나라나 국가에 속하는 게 모호한 사람들이 처음에 추진했다는 게 제가 발견한 사실입니다. 그럼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아니라고 답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뒤로는 이제 밀국적 주체들이 다시 그걸 이른바 코앞트 합니다. 지금은 이제 시스템 성립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 다음에 그런 당신은 뭐 할래 그러면은 그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와 있는 이주자들이 보는 자국 현상물들이 있겠죠. 가리봉동 하나 부청을 했으면 그게 뒤에 가서 시장에 성립될 수 있겠죠. 비공식적 소비가 제가 주목해야 했던 것은 한류는 처음에 비공식적 소비를 시작했답니다. 그게 그 점에서 생산과 소비나 뭐 텍스트에서 찾을 수도 있겠지만 이 점에서도 어떤 아시아적인 것, 아시아성 이런 걸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결론이었고요. 그 결론은 아시아는 만지고 울퉁불퉁하다. 저희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경호 선생 답변 질문은 답변이 된 걸로 이해를 하고 마지막으로 제 논문의 단점을 질문이 안 들어와서 뜻을 밝히면 그 경제적인 발급 행위가 문화적인 준비 행위라고 말은 했는데 정작 어떤 문화냐 사람들이 별로 말한 게 없습니다. 중에 혹시 나중에 읽으신 분이 계시면 그다시 실망하지 마시고 과연 그분들의 가치나 뭐 신념이나 사상은 어떤 것이었는가. 제가 아는 거는 제가 들은 거는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상사에서 딴 거 수출하듯이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하면 된다 했습니다. 그게 시작이었다는 것만 그분들에게 가치 체계였다는 것만 확인해 드리고 나머지는 조금 더 좀 조사와 다른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을 반성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영 선생님께서 조금 전에 저한테 은밀히 딱 1분만 이렇게 달라고 처음을 하셨어요. 제가 차마 거절을 못하겠습니다. 딱 1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신 선생님 글 마지막에 나오는 그 국제관계론 얘기는 어떤 정치학 쪽의 논의들과 합하자는 얘기는 저는 동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한류의 우리도 문화를 좀 알거나 하겠다는 걸로 공식적인 채널만 주로 만들려고 하고 어떤 행사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쪽 동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당연히 담론 분석, 수용자 연구, 생산자 연구 다 필요한데 매개자 연구는 이미 일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리얼리티 프로그램 포맷 관한 연구들 뭐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좀 더 어떤 채널을 만들어서 협업을 통해서 돼야 된다는 말씀 드린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아시아냐? 아시아 울퉁불퉁하다. 작은 아시아들이 사실 상당히 이렇게 모여 있는 겁니다. 뭐 아시아가 이렇게 상상의 거대한 제국일 수도 있겠지만 파편화되고 어떤 흔들리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안산에 있는 아시아들을 선생님 말한 것처럼 베트남 가서 경험한 선생들이 오히려 우리 내부에서 방금 말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외국 노동자들이 자국의 문화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소비하고 있고 그것이 어떤 공동체주의나 롱디스턴스 내셔널리즘에 어떻게 기여하는지 1분 지났습니다. 이걸 겁니다. 예, 죄송하고요. 강 선생님 어떻게 플로어에서 질문 받을 시간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물어보시죠. 예, 지금 5시 50분까지 끝내주십사 메모를 받았는데 6시가 다 돼가서 제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조금 자신이 없는데요. 그래도 2시간 자리 지키고 계셨으니까 한 2분 정도 네, 질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질문, 코멘트 있으신 분? 예, 신대학교 글로벌 미디어학교 연구교수로 있는 김수철입니다. 신현 선생님, 그 한류 논문 가까이 대고 그냥 합시다. 예.
한류 논문과 관련된 논문을 많이 읽었는데 그 인터미디어리 얘기하시면서 이제 한국의 드라마와 관련된 인터미디어리를 얘기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얘기를 이제 그 피어리를 조금 나누시면서 이제 요즘에 많이 얘기되는 K-팝 그다음에 아까 페이스북 인도네시아 페이스북 연구 얘기를 하셨는데 그 K-팝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대부분 멀티미디어,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유통망이라 그럴까 이런 것이 많이 이제 그 확산이 된 특징이 있는데 거기에서 인터미디어리라는 측면은 뭐고 또 그런 연구는 어떻게 가능할지 그런 인터미디어리는 어떤 사람들인지 혹은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또 다른 어떤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질문을 먼저 받고서 저기 혹시 뭐 겹칠 수 있으니까요. 네, 다른 분 아까 손 드신 분 계셨죠? 보셨나요? 다들 자제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만 지금 받는 걸로 하고 선생님 저기 답변 간단히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K-팝 같은 경우는 좀 명백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중국인 유학생들, 그리고 그들의 친구인 서양 사람들의 일부분, 이게 제가 관찰하는 건데 양적인 분석 전혀 없는 관찰이지만 명백한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 그거 방식은 패턴을 얘기한다면 주체만이더라. 이거는 시장 경제가 아니라 선물 경제다 가깝다. 그러니까 너 어디 샀냐? 친구가 줬다. 최초의 구매자 한 명 있으면 이게 뭐를 통해서 이렇게 퍼지는 것이고 본적으로 구입했다는 말 같은 경우는 어린 학생 주요 팬층 경우는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장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요. 주요한 소비의 패턴은 아니라 아니면 그걸 어떻게 다른 식의 유형의 시장이라고 정의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네. 장시간 하여튼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세션에서 한류 관련된 여러 가지 차원의 발표를 들을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류학자로서 약간 이렇게 거리두기를 하면서 언론 정보학 주로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관찰의 좋은 관찰의 기회가 됐고 또 많은 공부의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발표해 주신 분들, 토론해 주신 분들, 그리고 청중으로 계신 분들 전부 감사드리고 세 번째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마련한 컨퍼런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후로서 세미나를 기대해주신 발표자분들을 포함해서 토론에 임해주신 선생님들, 참석자분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모쪼록 이 자리가 아시아에 대한 관심 그리고 아시아에 대한 연구에 한 발 다가서는 초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희가 저녁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시간 되신 분들 여기 로비에 계시면은 저희 스텝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앉아 계셨지만 저희 저녁 식사